네, 다음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128회 4교시로 출제가 됐었던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에 관한 기준 제정의 추진 배경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목적 달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량적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능의 불확실성, 도입 비용의 부담, 사내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 기준이라는 게 제정이 되게 되었고요. 공급 기업 수준 향상과 서비스 선택 기준 제공, 그리고 수요자 만족도 제공 등이 기대 효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23조 신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품질, 성능 및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성능 평가 기준으로는 가용성,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그리고 서비스 지원, 고객 대응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가용률, 응답 시간, 확장성, 그리고 서비스 회복 시간을 들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 능력, 그리고 서비스 지원 체계, 고객 대응 체계, 고객 불만 처리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신뢰성 부분의 서비스 회복 시간 중에 평균 복구 시간, 그리고 최대 서비스 복구 시간은 실제로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SRE 같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회복 시간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지표를 소개해 드릴게요. 평균 복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는데 MTTR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은 지정된 기간의 서비스 지속 상태를 측정한 후에 측정된 총 고장 횟수와 총 장애 시간을 통해 산출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평균 복구 시간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총 고장 시간을 총 고장 횟수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장 횟수가 3회이고 총 고장 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MTTR은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측정 실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총 1회의 고장 횟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장애 요인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고장 횟수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최대 서비스 복구 시간인데요. MTTSR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정된 시간의 서비스 지속 상태를 측정한 후에 장애 식별, 그리고 조치 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의 소요되는 최대 서비스 복구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말이 어려우니까 계산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애 케이스가 하드웨어 펄트와 네트워크가 다운된 경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복구 시간은 각각 5시간, 1시간, 2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 복구 시간 같은 경우엔 이제 하드웨어 폴트인 MTT의 SR을 활용하게 돼서 이제 5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 실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연속된 복구 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정량적 지표로 MTBP, 그러니까 Mean Time Between Failure, 장애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 장애가 일어나기까지의 이제 중간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균 시간. 그리고 MTTF, 그러니까 Mean Time to Failure, 실패하기까지의 평균 시간을 지표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별첨으로 첨부가 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 그리고 성능 검증 서비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PaaS, 그러니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개발 방법론, 그리고 파스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스는 앱을 개발하거나 구현할 때 관련 인프라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복잡함이 필요 없고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구축 방법은 기획,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파스 정책을 수립하고 아키텍처를 수립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설계하게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파스의 실제 백엔드를 개발하고 파스의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버 사이드 개발을 백엔드 개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앱 개발이나 아니면 웹 개발 같은 것들을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개발이 끝나게 되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파스를 배포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럼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개발 방법론을 살펴볼 텐데요. 파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의 일단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파스 엔진, 개발 플랫폼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 플랫폼 중에서는 특히나 CI/CD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스크럼과 도메인 주도 개발, 그리고 데브옵스 같은 이런 방법론들이 필요합니다. 네, 파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수행 절차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성 시점에는 파스의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설계 단계에서 UX, UI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계, 아키텍처 설계 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 실제 개발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데브옵스를 통해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관리,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국내의 파스 오픈소스 플랫폼인 파스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러니까 니아의 지원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6.5 버전이 릴리즈가 되어 있고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발과 실행, 관리로 나눠져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나 CI/CD를 지원하고, 실행 단계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파운더리, 응용 플랫폼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관리 단계에서 파스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네, 구성 요소는 방금 살펴본 내용이에요. 컨테이너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사이드카, 그리고 API 관리 서비스, 백엔드 플랫폼 서비스, 운영 도구, 개발 도구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최근에 파스타 활용 사례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포시에서 활용을 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탄력적인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저희 130일의 관리 1교시에도 출제가 되었고, 2023년도 8월, 그러니까 130일의 대비 파이널 라운드에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클라우드의 유연성, 그러니까 빠르게 자원들을 확장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다시 줄이기도 하는 이런 유연성을 돋보이게 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시스템 자원들을 매트릭 값,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트릭 값이라는 게. 네,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해서 서버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이잖아요. 그럼 오토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면 그 오토가 됐을 때, 그러니까 트리거가 될 만한 기준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시스템 자원들의 매트릭 값을 보고 하게 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용성을 제공하고요. 요금을 절감하고 웹 방화벽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의 주요 기능과 자원 할당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비스 자동화와 관리 자동화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 자동화는 스케줄 기반으로 자동 자원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의 부하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리소스 부함라는 것들이 임계치 설정 값을 기준으로 자원을 증가시키거나 낮추는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자동으로 투입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모니터링과 알람을 자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의 자원 할당 정책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매뉴얼, 스케줄, 그리고 다이나믹이고요. 다이나믹은 다시 심플과 스텝으로 나뉩니다. 매뉴얼은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스케줄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값만큼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데브옵스 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이라는 게 점심때 그리고 저녁때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 배달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피크 시간이라고 하는 11시부터 1시, 그리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를 자원을 늘려놓고 그 외의 시간은 다시 자원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이나믹은 심플 방식과 스텝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심플 방식은 레거시 방식으로 인계점이 됐을 때 지정된 하나의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스텝 방식은 인계점을 기준으로 알람이 발생하고 인계값 구간을 복수로 정의해서 각기 다른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됐을 때 그 액션을 다르게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CPU 사용률 60% 이상이면 한 개를 할당해, 80% 이상이면 두 개를 추가해, 이런 어떤 정책들을 설정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한 서버 구성 사례인데요. 고객 니즈와 그리고 구성 방안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사용자 접속 시간에 따라서 서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다음은 소버린 클라우드입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현지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데이터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구축된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장 배경은 EU에서 자국의 데이터 보호 및 나라별 개인정보 규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부각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이해가 확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버린 클라우드의 개념도와 그리고 상세 설명을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는 데이터 레지던시, 그리고 소버린 컨트롤, 거버넌스, 트랜스페런시, 엑스퍼타이즈 그룹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데이터 레지던시 측면에서 보면 현지화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아스파스 사스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버린 컨트롤을 통해서 암호화 오케스트레이션 기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거버넌스는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고, 트랜스페런시 측면에서 보면 소버린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에 필요한 기밀 보안 정보 및 리소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엑스퍼타이즈는 코드화된 아키텍처와 그리고 로컬 서포트, 트레이닝 같은 현지화된 지원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버린 클라우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장점은 당연히 데이터 제어와 소유권이 강화되고 보안 강화, 높은 서비스 가용성과 안정성 현재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지역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가 가능하고요. 혁신과 경쟁력 유지 한계가 있고 낮은 유효성이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입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저전력, 그리고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 센터 적용을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향상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클라우드의 프로젝트 목표는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개념도와 4대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개념도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고 초고속 극저전력 인프라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향상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큰 개념도 안에 녹여지면 될 것 같고요.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국산 AI 반도체를 고도화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요. 데이터 센터 AI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그리고 산, 학, 연 협력을 강화하는 게 4대 추진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23년도 K-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 내용인데요. AI 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이 있었고요. AI 반도체 시험 검증 환경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하는데 약 39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로써 2023년도 상반기에 디지털 서비스 1회 추가가 된 토픽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은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